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판결의 효력에서 기판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판력의 내용 이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가지고 기판력 내용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판례도 좀 보고 필기노트도 보고 사례도 풀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판력은 우리가 불잡한 형세 속에서 실질적 확정력에 해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였었고요. 형식적 확정력으로서 불가증력에 내용을 보충해 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기속력은 처분에 적용되는 것이고 기판력은 후소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후소에 적용이 되고 그 후소에는 소송 주체로서 3명이 있죠. 원고하고 피고하고 법원하고 이렇게 3명이 있고요. 그 원고하고 피고, 당사자는 전소의 판결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고 법원은 전소의 판결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에서 소송 당사자는 전소의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 소송 당사자, 원고하고 피고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점은요. 후소에서의 원고하고 피고예요. 가끔 교수님들 책에서도 그냥 원고하고 피고라고만 하거나 아니면 전소의 원고하고 피고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후소에서의 원고하고 피고입니다. 보통 전소의 원고와 피고가 후소에서도 그대로 원고와 피고가 되기 때문에 전소의 원고와 피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소하고 후소에서 원피고가 같아진다 라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그렇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배운 것처럼 기속력은 행정소송법 30조를 근거로 해서 인정되고 기판력은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인정된다고 했었죠.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이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법 216조와 218조가 준용이 되어서 행정소송에서도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하고 있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의 내용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후소에서의 원고하고 피고, 당사자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소하고 후소하고 원고 피고가 특히 피고 쪽이 되겠죠. 피고 쪽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후소에서 법원은 이번에는 이제 법원이고요. 전소의 판결에 물론 이제 확정 판결이죠. 판결이 확정되면 그랬으니까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본질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요. 본질이라는 것이 전소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칠 텐데 그 후소의 소송재판 단계에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본안재판 단계에 미치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송재판 단계에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재판 단계에서의 판결은 뭐죠? 각하 판결이죠.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면 후소에서 각하 판결을 내려야 된다. 밑에 보시면 각하 판결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소에 적용되는데 후소의 본안재판 단계에 미친다. 그 내용의 문제죠. 본안재판 단계에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후소의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 라는 입장이 됐었습니다. 밑에 있는 기각 판결설입니다. 그래서 각하 판결설은 동일한 재판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라는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 분쟁에 한 번에 끝내자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반복금지설이라고도 합니다. 기판력을 반복금지효로 보는 것이죠. 기각 판결설은 그렇지 않았었고요. 이것은 통일적으로 전소의 판단과 후소의 판단이 서로 모순되고 저촉되고 충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모순금지효라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순금지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느 입장이 맞을까요? 기각 판결설의 입장이 판례 입장이고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소의 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후소의 전소의 확정 판결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미친다 안 미친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판력은 미친다. 미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리고 그러면 후소에서는 어떤 판결을 낼 것인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후소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지 문제된다. 인용 판결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기각 판결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괄호 부분에 보시게 되면 전소가 인용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어 후소가 각하되므로 이를 통해 기판력의 본질을 살필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협의의 소익이죠. A처분에 대한 취소를 전소에서 제기해서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었다며 이미 A처분의 효력은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소에서 그 A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든 아니면 A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송을 제기하든지 간에 어떤 소송의 형식을 취하든 A처분의 효력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바로 각하가 돼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기판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각하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용된 경우에는 기판력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고요.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그 기판력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네, 밑에 기각 판결설, 각하 판결설 설명을 드렸는데 판례도 우리가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승소자의 동일한 제소에 대하여는 승소자라고 하게 되면 전소가 인용이 되었다는 얘기죠. 권리보호이익의 흠결로 각하 판결을 하게 되고, 이 얘기는 전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때는 기판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힘들다. 따라서 패소한 경우, 원고가 패소한 경우를 살펴봐야 될 것이다. 패소자의 경우 패소자의 제소에 대하여는 전소 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본안에서의 판단 얘기하는 거죠. 행정소송을 치게 되면은 A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야 된다.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전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 상황이죠. 그렇다면 호소에서도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검토. 기판력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전소의 확정 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모순되는 판단을 금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도 모순되는 주장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강사들이나 교수님 책에서 기판력의 정의를 모순되는 주장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라고 저랑 똑같이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 여기서 각하 판결서를 취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오히려 각하 판결설이 다수설의 입장으로 배우셨을 텐데요. 행정법 학자들은 기각 판결설이 다수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고요. 모순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나서 각하 판결설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본인 논리가 충돌되는 것이겠죠. 판례 입장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작용 국면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기판력이라는 것은 전소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후소에서 할 때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소에서의 판단이 대상이 되는 내용과 후소에서의 판단이 대상이 되는 내용,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소송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면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사소송법 216조와 218조를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216조를 보시면요.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여 기판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그 결론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교수님들도 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소송물과 같다 이렇게 보십니다. 판결 주문에 미친다 라는 216조 1항을 소송물에 미친다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결국은 그 재판에서 판단한 내용, 그 결론이 판결 주문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216조 1항을 어떻게 보시면 된다고요? 예, 기판력은 소속물에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16조 1항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동일 소속물이라는 작용 국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판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 소속물, 동일성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후소의 청구가 전소의 확정 판결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반대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경우 모순관계나 선결 문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모순관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재심 청구를 물었던 문제에서 이 모순관계 측면에서의 기판력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조금 이따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전소에서 A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소송이라는 것은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죠. 위법하다는 것을 그 하자가 60점에 미치는 경우라고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무효인 경우 80점이 무효사유라고 봤을 때 A처분의 취소를 제기해서 전소에서 기각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각이 됐다라는 것은 그 하자가 60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0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같은 A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후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제소기간이 경과돼서 더 이상은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99%일 겁니다. 그래서 A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만약에 제기했다라고 하면 80점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전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6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50점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80점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80점인지 아닌지를 심리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순관계의 경우에도 기판력이 작용한다라고 보는 것이 또한 합리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결 문제가 있죠. 선결 문제는 마치 마징가 제트 가슴으로 쏙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의미. 네, 전소의 소속물이 전소에서 판단한 내용이 후소의 본안 요건이 되는 경우에도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국가배상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예,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소가 있어요. A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A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죠. 그리고 후소로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본안 요건에 요 5번째 법령 위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만큼,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만큼. 그래서 왼쪽에 이 취소의 소속물은 오른쪽에 국가배상의 본안 요건 중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럴 때 그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먼저 해결돼야 되고 또한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서 선결 문제로 나서게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도 기판력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결적 법률 문제. 그러면 전소하고 후소하고 소속물이 같을 때, 그리고 전소의 소속물이 정면으로 모순될 때, 그리고 전소의 소속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요. 결국은 전소의 소속물이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겠죠? 네, 후소하고 소속물이 같아야 돼요. 전소의 소속물이 후소가 전소의 소속물에 그에 대한 판단에 완전히 모순돼야 되고, 전소의 소속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이 돼야 되고, 기준은 전소의 소속물, 취소의 소속물, 소속물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문제, 네, 간단하게라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소속물이라는 것은 소송의 객체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물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의 청구의 이유가 있다면, 취소이라면요, 처분이 위법하다면 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인용 판결 내리게 될 거예요. 소송물이라는 것은 대상적 격의 문제하고 꼭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상적 격의 문제는 행위고요. 소송물의 문제는 내용입니다. 대상적 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고, 그 다음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든 표현이긴 한데 주관식 시험의 경우에 답안지에 옮기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바로 대상적 격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바로 소송물이고요. 서로 다르다는 것부터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소송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송물은 기판력하고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물은 기판력과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이미 판단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 사건에 대해서 과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없나, 원고가 이런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송물의 범위가 넓어지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도 넓어지겠고, 소송물의 범위가 좁아지면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판력이 넓게 미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소재기가 안 되니까 그 분쟁은 한 번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판력이 적용되는 범위가, 미치는 범위가 좁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재판이 반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례적 해결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입장에서 패소한 후에 다시 또 제소해서 싸워보고, 또 다시 또 제소해서 싸워보고, 이렇게 한다면 원고의 권리나 이익의 구제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나 이런 식이죠. 언제나 이렇게 양쪽 법익이 항상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형량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입장을 견제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소송물의 범위를 확대하면 기판력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선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소송경제의 효율성입니다. 소송경제의 효율성은 뭐예요? 동일 재판의 반복을 방지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재판이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네, 소송물이 넓어지고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은 소송 당사자의 불가쟁,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이게 불가쟁력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기판력이 미쳐서 다시 소재기해봐야 결국 똑같은 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요. 그 불가쟁을 넓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넓어지면은 그럴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광의설이 바로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광의설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반대로 소송물의 범위를 축소하면은 원고의 권리구제에는 유익할 수 있다. 그렇죠. 권리구제에는 분명히 유익해지겠죠. 협의설처럼 당해처분의 계기의 위법 사유라고 이런 식으로 소송물을 파악을 하게 되면요. 계기의 위법 사유. 그러니까 전소에서 판단해봤던 그 각각의 위법 사유가 소송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소에서 절차의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원고가 패소하게 되면은 원고는 다시 주체의 하자가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해도 기판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또 그에 대한 재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또 패소하게 되면 형식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또 그 재판을 또 해줘야 되고, 그거 아니라고 하게 되면 또 내용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률 원칙 위반입니다. 이러면 또 재판을 해줘야 되고, 아니라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아니 법률 원칙 위반이었나? 이렇게 하면 또 받아줘야 되고 또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한 번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재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래버리게 되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도대체 재판을 몇 번까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계속적 분쟁의 반복을 초래함으로써 소송경제의 효율성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한테 유리하다고 무조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쵸?
네,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되도록 사고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무조건 다 맞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광의설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취하는 통설 판례 입장은 중간설이에요. 중간설이고 중간설이 통설 판례예요. 당해 처분의 위법성 존부, 위법성 일반. 네, 이게 통설 판례 입장이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광의설, 특정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네,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특정 처분이라는 것은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 당해 처분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유의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는 동일 내용의 처분, 하나는 동일 사유의 처분이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처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시점의 문제는 변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처분이어야만 그것은 같은 처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광의설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행한 처분이면 같은 처분이고 그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면 같은 소송물이다 라고 보자는 거예요. 아직은 좀 어렵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똑같이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받은 것은요. 어떤 처분이었냐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행해진 3개월 영업정지였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또 3개월 영업정지가 또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위생상 불량한 식품을 판매했다 라는 이유로 또 3개월 영업정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 근데 이건 사실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불량식품을 판매한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갑이라는 영업자가 3개월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유흥접객원 청소년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와서 처분이 적법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갑은 불량식품을 판매했다라는 이유로 행해진 3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후소가 되겠죠. 전소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원고 패소 판결, 기각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럼 이 후소도 똑같이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봐서 바로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일까요? 중간설에 따르게 되면요. 통설과 판례에 해당하는 중간설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내려진 그 처분하고 지금 불량식품을 판매했다라는 이 후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은 전혀 다른 처분이라는 거죠.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소의 소송물하고 후소의 소송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기판력이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후소는 따로 과연 불량식품을 판매해서 영업정지한 것이 맞는가? 라는 재판을 따로 심리를 하는 게 맞다. 기판력은 안 미친다. 이게 통설 판례 입장이 되는데 위에 광의설 입장에 따르게 되면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국민의 권리구제에는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의설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협의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이라는 위법 사유를 주장했다가 패소당하고 다시 2라는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또 패소당하고 그리고 또 3이라는 위법 사유를 주장하면서 또 소를 제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요. 이건 너무 재판이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이처럼 광의설과 협의설은 한쪽 법익에만 충실하고 다른 쪽 법익은 너무 소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 힘들고요. 중간설의 입장이 통설 판례 입장이 되는 거예요. 판례 역시도 취소송의 소송물은 당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설의 입장이죠. 소송경제 효율성 광의설 쪽에 맞겠죠. 국민의 권리구제,
협의설 쪽에 맞겠죠? 그 양자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려면 중간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고, 최송의 소송물은 결론적으로 당해 처분의 위법성 존부,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판력의 적용 범위 전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판례 잠깐 보고요. 판례. 지난 시간에 봤던 판례부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죠. 승소자의 동일한 제소에 대해서는 협의의 소익이요. 권리보호이 금결돼서 각각 판결이 나올 것이고, 이걸 통해서는 기판력의 본질을 살필 수가 없다. 예, 패소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살펴봐야 된다. 패소자의 제소에 대한 전소 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 해서 기각 판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기각 판결설 입장을 취하면서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 당사자의 관계를 새롭게 규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체적으로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전소의 판결에서 적법이라고 나오면 이제부터는 적법이 된다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그 처분이 적법이라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위법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서로 주장하면서 공격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보장해 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법률관계에서 동일한 상황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물이 동일할 때죠.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예, 판례는 모순금지효의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고 있어요. 당사자라면 후소에서의 원고와 피고죠.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모순되는 주장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여기서의 기속력은 행정소송의 기속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우에 적극 당사자, 소를 제기하는 쪽이 되는 것이죠. 소를 제기하는 쪽으로서 적극 당사자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극적 당사자, 소극 당사자로서 피고, 예, 소송을 받는 쪽을 말하는 것이죠. 이쪽에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판력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기판력이 저촉되는 주장, 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요. 법원도 역시 그에 저촉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판례를 봤었는데요. 기판력은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네, 이 얘기는 소송물이 똑같을 때죠. 네, 동일 소송물이라는 작용 국면 얘기하는 것이고요.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동일 소송물의 작용 국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 문제로 되거나, 네, 이것은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이 되는 상황을 말했었고요.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예, 전소의 취송이 기각됐고 후소에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었고요. 네,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해서 작용 국면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결 문제와 모순관계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동일 소송물이라는 측면에서 본 거죠. 네, 소송물이 같아야지. 전소에서 판단한 내용과 후소에서 판단한 내용이 같아야지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네, 여기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하지 마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 밑에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읽어봤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모순관계에 관한 판례인데요. 다음은요. 취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판례입니다.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전소해서 그 처분이 적법이라고 보고, 예,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적법입니다. 그럼 이제 적법이 된 것이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 소송물 부분에 미치는 거니까. 네, 그 후 처분에 같은 처분이고 같은 처분에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소거할 수 없다는 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이 미쳐서 각각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기각 판결을 내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기판력의 본질은 뭐니까? 네, 본질은 모순금지효니까. 그렇죠? 예, 밑에 과세처분 위에 것도 좀 볼까요? 과세처분의 취소는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실체적이라는 것은 이제 내용상 적법 요건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절차적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주체와 절차와 형식상 적법 요건의 재개를 보통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절차라는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때들이 있고요. 그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심리 대상은 과세처분에 인정된 이런 내용이고,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즉 전소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그 같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기판력은 내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는가, 적법이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는가 언제나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죠. 기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원고가 이를 다시 무효라 하여 왜 갑자기 얘가 지난번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제기해놓고 이번에는 왜 무효라고 주장을 하죠? 네,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됐기 때문에 세금이니까 청구기간이 되겠네요. 불복기간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해서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순되는 청구기 때문에 그렇죠. 전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청구가 되고 있어요. 50점인데 80점인지를 살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세처분의 취소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네, 전소는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게 소송물이고요. 후소는 처분이 위법인지와 함께 더 나아가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요, 소송의 형식이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요. 지금 전소하고 후소의 소송물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소송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판례인데요. 요거 이제 결론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서 A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전소에서 A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판력은 무슨 내용으로? 처분이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미치게 되겠죠? 여기에 기판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국가배상에. 여기에서도 A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A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 그래서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고, 그로 인해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 여기도 똑같이 처분의 위법성 보고, 여기도 똑같이 처분의 위법성 보니까, 당연히 기판력이 미친다고 봐야 되고, 후소인 국가배상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우선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의과실에 따른 법령위반, 고의과실에 따른 법령위반, 이거 한번 묶어보세요. 묶어보시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전단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된다고 했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모 또는 공모를 위탁받은 사인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여기까지 공무원이라 보고,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걸 보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을 위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과실이라는 것은요, 어떤 주의 의무를 위반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경과실도 포함이 됩니다. 뭐 아무튼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법령 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도 있지만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묶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판례가. 보세요.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럼 전소에서 처분이 취소됐다는 것은 전소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부분이 인정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판력에 의해 곧바로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위법성, 전소에서는 위법성을 본 거고, 지금 오른쪽에서는, 후소 쪽에서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과 위법성이라는 요건의 교집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고의과실도 인정되고 위법성도 인정되고 그러느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좀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이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요, 후소의 요건 중에 딱 떼내서 위법성 부분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소에서 A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과 후소에서 A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과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왼쪽에서는 A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거고, 오른쪽에서는요, 고의과실로 인한 A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 수식어가 있죠? 고의과실로 인한.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항고송에서 취소이죠? 위법하다고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기판력이 없다는 게 아니죠. 기판력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 기판력이 미쳐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부분에 고의과실로 인한 이라는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판례, 현재 존재하는 판례는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이렇게 이 오른쪽에서는 법령 위반 부분만 똑 떼놓고 판시한 판례가 필요한 건데 그건 없어요. 현재 그건 없습니다. 이건 없고, 네, 요거에 대한 건 있고요. 딱 떼놓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묶어놓은 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궁금한 이 부분에 대한 판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소가 취소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일 때 기판력에 대한 전형적인 판례는 없는 겁니다. 현재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개할 수 있는 판례라고 해봐야 이거밖에 없는 거죠. 전소에서 취소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하더라도 고의과실로 인한 이거죠.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일 겁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특히 주관식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답안지 작성할 때 이 곧바로 고의과실로 인한 요거 빼면, 요거 빼버리면 자기가 판례 지금 창조한 거예요. 판례 창조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죠?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다시 판례를 봤으니까 필기노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부터 봤었는데요. 각각 판결은 기판력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판력은 내용입니다. 실질적 확정력이니까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용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각각 판결이 나왔다면 전소에서 A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법한지 아무런 판단은 없었죠. 기판력은 이미 판단은 끝났다예요. 뭔가 판단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용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이고, 기각 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인데, 요거 조심하시라고 했고,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이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법 28조 1항 후문에 따르게 되면은 판결 주문에다가 처분이 위법인지를 명시해 두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판력의 작용 국면. 동일 소송물은 216조였죠. 민사소송법. 판결 주문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전소하고 후소의 소송물이 같아야 된다. 전소하고 후소에서 판단 내용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순관계 선결 문제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판력의 본질은요, 전소가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는 협의 수익 때문에 후소가 각하될 것이니까 기판력에 소득약을 뿌릴 수가 없다. 따라서 전소가 패소되었을 때, 원고 패소입니다.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다수결과 판례 입장은요, 기각 판결설의 입장이다. 후소의 본안 재판에 미치는 것이 기판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안 재판에 미치는지 소송 재판에 미치는지는 사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정말 중요하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작용 국면이든지 간에 동일 소송물, 그 다음 모순관계, 성결 문제, 어떤 작용 국면이든지 간에 전소, 취소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인용 판결이 나오면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원고는요, 원고는 전소의 판결과 다른 얘기를 딴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현재 유리한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럼 후소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원고가 후소를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인데 제기할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전소가 취소 소송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이라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원고는 다시 움직일 만한 요구가 있겠죠. 돈을 받으려고요. 그쵸? 전소가 인용 판결 나와도요, 후소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위법이라는 내용은 원고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원고는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않을 거예요. 피고와 법원이 문제가 되겠죠. 이때 피고는 그 처분이 적법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바로 탄핵당합니다. 그 다음에 주장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 내리면 안 됩니다.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게 되면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는 처분이 적법이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이라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피고는 딴소리하지 않을 것이고 원고가 딴소리, 위법하다는 딴소리, 법원이 딴소리, 위법하다는 딴소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던 그 사례 문제가 기억이 나실 텐데요. 바로 이 사례였었죠. 처음에는 구직 중에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 2조 4호 라목에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해서 그것을 거부 사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취송을 제기했었죠. 취송을 제기했으니까 뭐 당연히 잘못된 거부 사유니까 취소 판결이 나와요. 그리고 재처분 의무 기속력으로 부과받아서 행정청이 이전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서 그게 바로 법에 있는 이전의 신청이 됩니다. 다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수리 거부 처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2조 4호 마목을 들이대면서 이 단체는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재거부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차 거부 처분과 2차 거부 처분이 나온 거죠. 똑같은 갑이라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행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둘 다 수리 거부라는 내용입니다. 동일 상대, 동일 내용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동일 사유가 인정되어야지만 그 1차 거부 처분과 2차 거부 처분이 똑같은 거부 처분이라고 보게 되고 그래서 전소하고 후소에서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라고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전소에서 거부 처분이 위법이라고 해서 취소 판결을 내렸으니까 후소에서도요 역시 두 번째 거부 처분 위법이다 해서 취소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사유가 아니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라는 문제하고 주로 정치운동을 한다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일 상대, 동일 내용까지는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동일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처분이 아니고요. 전소하고 후소에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판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후소가 당연히 인용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이유로 인용 판결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판력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었죠. 전소하고 후소가
동일 소속물이라는 작용 국면에서 보고 있는 것인데, 예, 소속물이 같으려면요, 최소한 전소, 후소의 소속 형식은 같아야 됩니다. 소속 형식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소속물은 죽었다 깨나도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다 취송으로 지금 세팅을 한 거예요. 후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돼서 취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봤던 그 사례는 거부처분 사례입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네, 1차 거부도 2차 거부도 예, 서로 다 처분성이 인정되고요. 따라서 제소기간의 경과라는 문제가 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A 처분과 B 처분이 같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같아야 되고 내용이 같아야 되고 사유가 같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상대방과 내용은 같았어요. 갑이라는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고 똑같았는데 사유가 동일하지 않아서 결국 기판력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네, 기판력과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요, 뒤에 기속력 배울 때 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예, 공정력의 성질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거를 왜 검토하게 되는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사례 답안도 좀 보고 해서 예,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고 우리는 무엇을 관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인가, 예,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